네, 제20대 대선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일절인 어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 치열한 유세전을 벌였는데요. 오늘은 중앙선관위 주관 마지막 법정 TV 토론회에서 부동층 공략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선 이슈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저녁에 이제 마지막 TV 토론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주제는 사회 분야, 복지 정책, 인구 절벽 등 정말 다양한 이슈를 두고 토론을 펼칠 텐데 이게 마지막 TV 토론이잖아요. 네. 관전 포인트 짚어주신다면요. 세 번 토론회가 이제 오늘 마지막이에요. 법정 네. 토론회가 마지막인데 사회 분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민감한 주제들입니다. 물론 정치 분야나 뭐 경제 분야 다 이제 중요한 것들이고 민감합니다만 예. 특히 이제 여성 정책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윤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그 이제 공약을 딱 이제 필수에 내걸고 이랬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아주 예민하게 이제 의견이 갈리는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주택 공급의 이제 그 호수의 차이 뭐 이런 건 있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의 그 큰 방향은 비슷한 것 같아요. 세금 규제를 좀 완화한다든지 공급을 예. 늘린다든지 이런 건데 여성 정책이라든지 복지 이런 부분들 조금 이 차별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네. 그러면서 볼 때 사회 분야에서 상당히 토론할 게 많다라는 거고 특히 심상정 후보는 사회 분야니까 노동 문제 같은 것도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노동 문제라는 거는 사회 분야도 될 수가 있고 경제 분야도 될 수가 있는 거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주제가 충돌할 텐데 아무튼 이런 주제의 성격을 떠나서 오늘이 어쨌든 토론 마지막이고 지금 최근에 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이 구도가 아주 접전 구도이기 때문에 가장 그 첨예한 그런 토론회가 될 거라고 보고 아무튼 공약의 차이가 있었던 분야라서 네. 유권자들이 얼마나 잘 판단할 것인가 특히 여성 정책 문제라든지 복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유권자들이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선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 표심 잡기에 정말 각 후보들이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그동안 토론회를 이제 지켜봤을 때 이게 토론회가 사실 대선에 미치는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도요, 그런 영향은 좀 미비한 것 같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마지막 토론회는 어떨까요? 그래서 이번 이제 대선의 변수를 꼽을 때 단일화 변수 그리고 토론회 변수를 많이 꼽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느 특정 후보가 이제 안정적인 우세를 이제 확보하면 그런 변수들이 큰 의미가 없는데 계속 어쨌든 간에 초접전 구도를 이루어왔기 때문에 이제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었거든요. 예. 여전히 뭐 지금 오늘 토론회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말씀처럼 이 지지층이 점점 결집하면서 토론회를 보고 지지 후보를 바꾸는 이러한 유권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중도층, 이제 스윙 보터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유동층들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들의 발언의 내용이라든지 공약 같은 것들을 보고 후보를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스윙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미 이제 그런 유권자의 이 두께가 대단히 얇아졌죠. 지금 양쪽이 다 이제 결집할 대로 결집했고 네. 지금 대개 이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여론조사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지지율을 합치면 거의 75에서 80% 정도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을 또 합치면 한 10%좀 안쪽 정도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 한 10%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예. 부동층이. 그만큼 이제 부동층 숫자가 줄은 거고 아직도 결정을 안 한 부동층들은 뭐 단순히 중도층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는 중도층이라는 거는 양쪽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이슈에 따라서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는 게 중도층인데 네. 부동층은 이제 그런 것과 관계없이 뭐 의미가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투표를 안 할 수 있는 층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 이제 다 투표율은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서 볼 때 오늘 토론회가 여전히 중요합니다만 아까 얘기처럼 토론회 자체가 이 대선판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게임 체인저의 역할은 좀 한계가 있었을 것 같다. 오늘은 뭐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응답자의 46.3%가 윤석열 후보 그리고 43.1%가 이재명 후보를 선택을 했습니다. 두 후보 지지율 격차가 3.2%포인트
오차 범위 안에 초박빙인데 이게 지금 조사 시기를 보면 2월 28일에서 3월 1일까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결렬 배경을 발표한 그 시기였단 말이죠.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27일 날 이제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을 했죠. 예. 이 여론조사는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된 거예요. 13일 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제안했고 예. 그리고 20일 날 안철수 후보가 또 단일화 결렬 선언하고 27일 날 윤석열 후보가 그간의 단일화 과정을 설명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된 겁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이제 토론회에서의 여러 가지 내용들도 포함됐고 제가 아까 뭐 80%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80%가 넘잖아요. 지금 네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의 그 지지율을 합치면은 예. 거의 지금 뭐 89, 거의 90% 가깝단 거의 말이에요. 90%, 거의 네. 90%. 거의 부동층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여전히 지금 오차범위 아니란 말이죠. 예. 윤 후보가 지금 이기고 있는데 오차범위 밖에서 안정적인 우위는 아니에요. 그동안에 쭉 추세를 보면은 윤 후보가 좀 박빙 우세였는데 네. 20일 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렬 선언하면서 더 이제 우리가 붙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지지율이. 예. 그런 쪽으로 가다가 요즘도 여전히 이제 박빙 구도긴 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초박빙이긴 하는데 약간 우세한 이 여론조사로만 봐도. 그러나 이건 오차범위 내이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어느 후보가 특별히 우세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이른 거죠. 그래서 오늘이 1일이고 내일 오늘이 2일이잖아요. 오늘 2일이고 오늘까지 한 여론조사가 내일쯤 발표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까지 여론조사 발표되고 내일 한 여론조사부터 이제 발표를 못 해요. 저 공표 금지가 공표 또 금지가 되죠.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조사하는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내일 다 알려지기 때문에 이게 네. 유권자들이 뭐 이 여론조사를 보고 또 표심을 바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러면서 볼 때 지금 오늘 나온 건 이제 오차범위 아닌데 네. 그 내일 발표되는 게 어떨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예. 이게 그래서 과거 대선에서 이제 마지막 여론조사 1위가 네. 이제 대선 승리인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지금 거대 양당에서도 그렇죠. 지금 다 이제 여론조사 전화를 네. 꼭 받아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나서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 4일에서 5일이 또 사전투표일인데 네. 이제 그동안의 사전투표를 봤을 때 사전투표에 자주 나서는 연령층이 젊은 층이고 또 코로나라는 변수도 있다 보니까 지금 뭐 각 당은 사전투표율을 좀 독려하려는 그런 경쟁도 이어지고 있는데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글쎄요, 이번에는 사전투표율이 높고 낮음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를 따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 말씀 드리냐면은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대체로 진보 쪽이 유리하다라는 이제 그 분석들이 그동안은. 많았어요.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한국 정치에서 좀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이 유리하다. 이런 이제 분석이 가능했던 건데 예. 이번에 같은 경우는 특히 20대, 30대의 투표 성향을 보면 지지 성향을 쭉 보면은 특히 20대 같은 경우는 윤 후보가 좀 우세한 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40대, 50대, 특히 50대 초반까지는 40대, 50대 초반은 이재명 후보가 좀 유리한 게 많이 나오고 60대 이상은 윤석열 후보가 뭐 확연히 우세하고 이런 이제 결과가 대체로 나온단 말이죠. 예. 20대, 30대를 진보 성향이다, 뭐 보수 성향이다 부르기 이전에 상당히 실용적인 성향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높으니까 진보가 유리하다라는 그 공식 같은 거를 적용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지금 계속 사전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독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사전 투표가 뭔가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자꾸만 이제 윤 후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건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사전 투표가 뭐 부정선거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전혀 틀린 얘기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이제 사전 투표가 높은 게 과연 이제 어느 쪽이 더 많이 투표해서 높은 건가 거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사전 투표율의 그 수치만 보고 이재명 후보가 더 유리하다, 윤 후보가 더 유리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사전 투표율이 점점 높아진 추세예요. 2014년도에 지방선거 때 사전 투표라는 제도가 처음 도입이 됐고 네. 지난 대선 때도 사전 투표율이 거의 제가 알기로 한 26%까지 됐거든요. 점점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투표 당일보다는 이제 사전 투표를 해서 투표 당일날 뭐 자기 일을 하려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사흘로 늘어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선거 승리라는 거는 자신을 지지한 후보들이 아니 유권자가 투표장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론조사로 나온 수치만으로 그치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양쪽 진영이 지금
어쨌든 뭐 물론 양쪽뿐만이 아닙니다. 심상정 후보나 뭐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렇죠. 각 후보 진영들이 사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동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과거 이제 사전 투표에 해당됐던 어떤 공식을 이번에는 좀 적용하기 조금 적용하기가 어려울 수 그래서 있다. 어느 특정 진영에 유리하다 불리하다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3.1절을 맞아서 양강 후보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두 후보가 이제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 격돌을 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는 통합정부론 그리고 정치 교체를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윤석열 후보는 통합정부론을 비판하고 있고 정권 교체를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서울 표심은 어디로 향할 거라고 글쎄 서울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서울 쪽에 이기는 후보가 이제 이길 가능성이 높은 거란 말이에요. 예. 서울에 이제 여러 지역 유권자들이 같이 섞여 있고 네. 이념 성향도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이념 성향이 대단히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 지역의 이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이제 뭐 대회전을 벌인 건데 예. 근데 지금 서울 지역에 그 여론조사 몇 개로 나온 걸로 봐서 윤 후보가 조금 그것도 역시 박빙인데 조금 유리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윤 후보 쪽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완전 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고 서울 민심이 특히 이제 어느 지역이나 다 그렇습니다만 부동산 공약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지난 해에 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예. 그때도 이제 LH 사태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야당이 좀 유리했던 그런 선거였잖아요. 결국 오세훈 후보가 당선됐던 건데 이번에도 이제 서울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약들이 충돌하는 거니까 네. 부동산 공약뿐만이 아니고 어쨌든 정권 교체론이냐 그리고 정권 심판론 윤 후보가 아주 유리한 구도인 것이고 그 부분은 통합정부다 뭐 이제 단일화다 이런 쪽 연대는 조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단일화 관련된 그 부분만은 조금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 단지 이제 이재명 후보와 이제 김동연 후보가 어제 연대를 하고 오늘 이제 김동연 후보가 후보를 사퇴했는데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제 큰 영향을 미칠지는 좀 두고 봐야지 알겠는데 뭐 지금 현재로 봐서는 글쎄 오늘 여론조사를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김동연 후보의 지지율이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역시 그러나 통합하는 쪽에는 어쨌든 심리적인 그런 어떤 그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3.1절 기념식에서 안철수 후보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만남도 좀 화제였는데 네. 이제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만났을 때는 일어서서 굉장히 웃는 모습으로 화답을 하는가 했는데 반면에 이준석 대표는 이제 악수를 건네자 이제 안철수 후보 표정이 굳어지는 그 모습이 이제 화면에 잡히면서 대비가 됐거든요.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지금 예. 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뭐 거의 물 건너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서로 양쪽 진영이 오고 가는 말이 날이 서 있고 상대에 대한 뭐 배려나 존중이나 신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예, 예. 지금 뭐 어제인가요?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 얘기를 다시 하고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구든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 한 걸로 봐서는 아직 완전히 불씨가 꺼졌다. 예. 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요.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이제. 모레가 이제 사전투표인데 네. 28일 이미 지났고 이제 단일화를 다시 얘기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란 생각도 들고 설령 단일화해도 그 단일화 효과가 얼마나 될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감안돼서 그런지 어제 뭐 확연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예. 이준석 대표와 이제 송영길 대표를 대하는 안철수 후보의 그 모습, 태도가 아마 그러한 그 양쪽의 신뢰 손상, 그리고 단일화가 거의 이제 물 건너가는 그러한 분위기를 반영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일화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김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이제 화답을 했죠. 정치 개혁 공동 선언을 했는데 사실 이 움직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제 파급력이 얼마나 될지도 궁금한 게 지금 안철수 후보가 어제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중요한 어젠다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라면 어떤 정치인이든 만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게 윤 후보의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재명 후보의 통합정부 논의에도 응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근데 정권 교체를 얘기한 걸로 봐서는 예. 그 정권 교체를 얘기한 그 조합으로 본다면 윤 후보를 의식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죠. 누구도 만날 수 있다라는 네네. 거는 지금 아무튼 다당제라든지 뭐 통합정부 이런 부분들은 안철수 후보로서 대단히 유인책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뭐 통합정부, 다당제 여러 가지들 얘기들, 연동형 비례대표제
뭐 어제 그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연대에서 그런 뭐 정치 개혁 담론이 막 거의 쏟아지듯이 막 나왔단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27일 날 의원총회에서도 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일요일이었습니다만 네. 그때도 정치 관련 뭐 4년 주김제, 결선 투표 이런 게 막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며칠 사이에 걸쳐서 정치 담론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철수 후보로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법하고 또 지금 안 후보와 윤 후보는 지금 단일화 거의 무산되는 분위기고 예. 그래서 누가 만날 수 있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를 의식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또 누구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안 후보의 발언을 보니까 여전히 이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전부 이거 완전히 해석의 나름이고 네네. 게다가 이제 양쪽 진영에 또 계신 분들 얘기는 여전히 날이 서 있고 윤석열 후보나 이제 이쪽 안철수 후보가 그래서 예. 글쎄 어느 양쪽 후보를 다 의식했던 말이라고 보는데 선거가 마지막까지 글쎄요 단일화 논의가 이렇게 있는 건 썩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단일화라든지 연대 이런 것들은 이른바 연합 정치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자연스러워요. 예. 그러나 이 단일화가 이게 선거 때마다 나와가지고 다른 이슈를 다 빨아들이고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거 공학적 접근이다라는 비판들을 많이 하는데 예. 그게 선거 막판까지 이렇게 가는 건 썩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 적어도 원론적으로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 지금 오늘 마지막 TV 토론이 사실 윤 후보와 안 후보 이 단일화 협상이 사실상 좌초된 이후에 이제 처음 그렇죠.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구도로 토론이 펼쳐질지도 관심이거든요. 이게 모두가 이제 윤 후보를 공격하는 그런 연대가 또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글쎄 이른바 반윤 구도라고 그러는데 예, 예. 이재명 후보와 뭐 윤석열 후보는 당연한 거고 안철수 후보의 태도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안철수 후보가 지난 토론회 때는 상당히 좀 공세적이었거든요. 예, 예. 윤석열 후보가 발언하는데 뭐 고개도 흔들고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상당히 뭐 공격적일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이 2일이니까 선거 전날까지도 이제 지금 국민의힘은 단일화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라는 게 적어도 외형적인 표면적인 공식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윤 후보가 아마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계속 안 후보에게 공격 일본대로 나갈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안 후보도 그렇다고 단일화가 이렇게 거의 사실상 무산됐다고 해가지고 과연 윤 후보에게 그렇게 나선 공격만 할 것이냐? 좀 꼭 그렇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최근에 여러 가지 서로 주고받은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예.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 심상정 후보는 정치 개혁 관련돼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표명하면서 과연 그러나 이제 그동안 민주당 정부가 그러한 정치 담론들을 실천했느냐 아마 그런 쪽에 초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 후보도 5년 전에 통합정부를 얘기했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야당의 입각을 제의한 적도 있습니다만 사실 대통령제 하에서 이 통합정부 다당제가 참 쉽지는 않아요. 다당제 연립정부라는 거. 원래 다당제 연립정부라는 것은 물론 원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네. 내각제에 부합하는 내각제와 조응하는 제도거든요. 우리가 워낙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에다가 양대 진영의 첨예한 대결 때문에 자꾸 다당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건 바람직하긴 한데 예.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또 별개 문제예요. 또 하나가 이제 결국은 제1야당과의 그 어떤 그 소통이 안 되면 사실 다당제가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내각제 같은 경우는 대연정이라는 거는 가장 의석을 많이 얻은 정당과 제1야당과 연정하는 게 대연정이거든요. 예, 예. 그래야지 그 내각제 정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이제 후보가 통합정부를 제시하고 전 그런 건 의미가 있다고 봐요. 단지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불과 이제 일주일여 남겨놓고 너무나 많이 쏟아내니까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라고 국민의힘 측에서 비판할 수 있는 거죠. 네. 시기의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일찍 나와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좀 충분하게 치열하게 토론했으면 지금 나오는 게 지금 결선 투표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면책특권 폐지 국회의원 3선 거의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막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거든요. 예, 예. 근데 이건 사실 우리나라 정치 사회에서 계속 얘기돼 왔던 부분들이 책임 총리도 그렇고. 근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옳은 말들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얘기들인데 그 내용들이 조금씩 상충되는 것도 좀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뜯어보면. 예, 예. 근데 유권자들이 아마 그런 부분들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일일이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담론을 제시했다라는 거 그건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단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가 너무 쫓기면서 너무 연대를 의식해서 김동연 후보나 안철수 후보와 연대를 의식한 너무 그런 그 부분 때문에 너무 지나치 쏟아내듯이 나온 건 아닌지 그건 그런
비판은 뭐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그 내용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네.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식에서 DJ 정부가 첫 민주정부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을 두고 지금 야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를 패싱했다 이런 비판인 건데 또 오늘 박수영 국민소통수석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87년 이후 정부가 민주주의의 정부지만 이게 사실 내용상으로는 실질적 증진이 있었다기보다는 좀 형식적이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런 발언들은 뭐 해석의 나름인데 예. 선거를 의식했다고 해석될 수 있어요. 왜 제가 그 말씀드리냐면은 김영삼 정부는 분명히 민주정부죠. 그러니까 예. 87년도에 이제 이른바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제 개헌되고 난 다음에 그게 9차 개헌이었는데 네. 9차 개헌되고 나서 그해 12월에 치러진 게 제13대 대통령 선거였어요. 87년도. 그때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서 지금도 우리는 현재 정치 체제를 87체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영화도 1987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87년도에 처음 이제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된 거예요. 비록 네. 물론 김영삼, 김대중 두 후보의 단일화 실패, 이른바 민주진영의 분열로 해서 노태우라는 그 12.12 쿠데타의 주역이 됐었습니다만 네. 어쨌든 국민이 선택했던 후보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 비판했던 게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민주주의에 그친 것이다.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아직은 멀었다고 얘기했던 것이고 사실 실질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 사회 인권이라든지 노동인권, 복지, 평등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평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이제 정치학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영어로 서브스텐셜 디모크라시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나 김대중 정부 때도 저는 완전히 실질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요. 지금도 좀 마찬가지로 봅니다. 네. 한국 사회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게 기본적으로 평등의 가치고 자유주의는 자유의 가치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러니까 민주주의다 완전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는 우리는 아직도 물론 경제 대국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제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김영삼 정부는 노태우 정부까지는 몰라도 김영삼 정부를 민주정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DJ 정부가 첫 민주정부라고 얘기하는 건 김영삼 정부는 민주정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말만 본다면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는 분명히 있다. YS가 그때 이제 문민정부 첫 문민정부였고 예. 그때의 그 정권의 별칭이 문민정부였고 하나회를 막 척결하고 이랬잖아요. 금융신문에 네네. 도입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 사급 이상 공무원들 공무원 실명제 등록제 이런 거 다 하고. 근데 그 부분을 민주정부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충분히 논란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사실 실질적 민주주의는 지금도 저는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그럼요. 과제가 많이 우리가 남았다. 절차적 민주주의 대 우리가 예. 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렇게 대비시키거든요. 네. 그러나 분명한 건 87년부터 절차적 민주주의는 확립된 거였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대선 이슈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